단 사흘. 얼굴이 같은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밤을 훔치기로 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이불 속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금지된 온기에 녹아내려 버렸는데 달라진 숨소리, 어긋난 걸음걸이, 서늘한 의심의 칼날이 턱 밑까지 조여오고 기어이 터져버린 진실. 당신 내 아내가 아니지. 비단과 무명. 엇갈린 두 여자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이었지요. 화려한 비단 병풍이 둘러쳐진 안바. 숨소리 하나 내기 어려울 만큼 방 안의 공기가 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 소매자락 아래로 보이는 손가락 끝에 차갑게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방 안에서 사내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이불을 걷어차는 소리,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 그 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자의 귓바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뛰고 있었지요. 이 문을 열면 형부의 이불에 눕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쇠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지요. 사내의 그림자가 여자를 덮었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닿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닿았습니다. 사내가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자의 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뭘 하고 있었소?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여자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다른 사내의 손에 이끌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내가 제 아내인 줄 알고 여자를 끌어안은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쩌다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이불을 바꾸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닷새 전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제사를 치르기 위해 오랜만에 친정집 마루에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매화, 그리고 연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얼굴이 빚어낸 틀 같으니 어릴 적에는 친정어머니도 헷갈렸다 합니다. 그러나 그날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여자는 같은 얼굴이되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요. 매화는 곱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옥색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은비녀가 쪽진 머리에 단정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인둘이 가마를 메고 왔고 보따리에는 제수용 약과와 대추가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넉넉한 양반댁 박진사의 며느리. 남들이 보기에는 팔자 좋은 여자였지요. 그런데 매화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는 잠을 못 이룬 그늘이 10개 깔려 있었고 비단 저고리 안쪽의 어깨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동생 연화는 걸어서 왔습니다. 바랜 무명치마에 동백기름도 바르지 못한 머리를 대충 틀어 올렸습니다. 손등에는 빨래와 물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골 농군 이서방의 아내.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문이 훤한 팔자였지요. 그런데 연화의 볼에는 홍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촉촉했고 목덜미에는 사내의 입김이 스치고 간 듯한 분홍빛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두 자매가 마루에 앉아 제사 음식을 나르다가 잠깐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화가 동생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핏줄이 볼그스레 뛰고 있었지요. 연화가 언니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곱고 희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옷가락지 아래로 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읽었지요. 언니의 눈에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객들이 돌아간 뒤 두 자매는 어릴 적 함께 쓰던 작은 방에서 나란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매화였습니다. 연화야.
응, 넉 달이다. 뭐가? 매화가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내 방에 오신 지가 넉 달. 연하가 고개를 돌려 언니를 보았습니다. 매화의 눈가에 물기가 비쳤지요. 기방에서는 밤을 새신다더라. 기방 기생의 치맛자락에는 드나드시면서 내 이불에는 넉 달째 발을 들이지 않으셔. 매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불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비단 이불이 뭔 소용이니 이불이 차가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서방은 매일이야. 매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 끝이 붉어졌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세수를 하고 내 옆에 누워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화가 동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목에서 사내의 체온이 아직 배어있는 듯한 온기가 올라왔지요. 내 손은 따뜻하구나. 매화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넉 달간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손이었으니까요.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비단옷 입고 하인이 밥 차려주고 고기 반찬에 은수저잖아. 나는 새벽부터 물 길어다 밥 짓고 빨래에 손이 터지고 바칠에 허리가 끊어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비단 저고리 보면 내 이 손등에 굳은 살이 부끄러워. 매화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비단이 날 안아주지는 않더라. 두 자매가 마주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입술. 그러나 하나는 마르고 차가웠고 하나는 달아올라 있었지요. 연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언니, 우리 바꿔볼까? 매화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뭘? 삶을. 나는 언니 댁에 가서 비단옷 입고. 언니는 우리 집에 갔어. 연화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매화가 동생의 눈을 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 장난기는 없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잖아. 목소리도, 키도. 누가 알겠어. 매화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방님 곁에 동생을 눕히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일이니까요. 그러나 매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흘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만 바꾸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의 손이 이불 밑에서 꽉 잡혔습니다. 손가락이 엉킨 자리에서 서로 다른 체온이 섞여들었지요. 밖에서는 늦봄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고 있었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와 하인들이 잠든 사이 두 자매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매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방 얘기를 해줄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면 왼편에 비단 병풍이 있어. 이불은 명주의 솜을 넉넉히 둔 것이고 베개는 메밀이야. 나는 늘 오른쪽에 눕고 서방님은 왼쪽이셔. 연화가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서방님은 요즘 안방에 잘 안 오셔. 하지만 만약 오시더라도 놀라지 마. 술을 드시고 오시면 말이 없으셔. 그냥 이불을 들추시지. 매화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들추시고 끝이야. 눕기만 하시고 등을 돌리실 때도 있어. 연화가 언니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속꽃 끄는 왼쪽이야. 내 건 늘 왼쪽으로 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머리맡에 향낭을 놓아 사향향낭. 그걸 안 놓으면 시어머니가 아시거든. 연화가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간단해. 연화가 말하면서 귀 끝이 다시 붉어졌지요. 방이 하나야 좁아 이불도 하나고 서방은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세수를 하고 내 옆에 바로 누워. 매화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야 하고 이름을 불러. 이름을? 응, 꼭 이름을 먼저 불러. 그러고 나서. 연화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얼굴이 귀 끝까지 달아올랐지요. 허리춤을 먼저 잡아 매화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리춤. 응, 왼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나서 고름을 푸는데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라 우리 서방은 빨라. 두 자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똑같이 붉었지요. 매화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몸이 알려줄 거야, 언니. 매화는 아무 말 없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넉 달간 아무에게도 안기지 못한 여자가 동생 남편의 손길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연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한 가지만 더. 뭐? 우리 서방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 이마에 입을 맞춰 항상. 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하가 덧붙였지요. 그때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두 자매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매화가 동생의 바랜 무명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친 감촉이 허벅지에 닿았지요. 비단에 길든 살갗이 낯설어 했습니다. 연하가 언니의 비단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미끄러운 담촉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거울 앞에 서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같은 얼굴이 같은 거울에 비쳤지요. 그러나 심장 뛰는 소리만은 달랐습니다. 매화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고 연화의 심장은 설렘으로 뛰고 있었지요. 매화가 동생을 보았습니다. 연화야. 응. 돌아올 수 있겠지? 사흘 뒤에? 연화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사흘이잖아. 그러나 그 사흘이 얼마나 긴 밤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친정집 뒷문이 열렸습니다. 매화는 시골 길로, 연화는 한양 쪽 큰 길로. 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서로의 남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의 무명 치마가 바람에 날렸고 연화의 비단 소매자락이 나부꼈지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다보았다면 한 여자가 둘로 갈라져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한쪽은 비단 이불 속으로, 한쪽은 무명 이불 속으로. 그리고 두 여자 모두 그 이불 속에서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연화가 박진사댁 대문을 들어선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하인 둘이 허리를 접으며 절을 했습니다. 마님, 돌아오셨습니까? 연화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턱을 살짝 들고 눈은 정면만 보았지요. 안채로 들어서니 넓은 마루에 찬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쇠고기 장조림, 전복찜, 약과. 연화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지요. 은수저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사방을 둘렀고 이불은 명주의 솜을 두텁게 넣은 것이었습니다. 베개에서는 사양내음이 났고 방 한쪽에는 경대와 빗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자기 집 이불의 거친 감촉과는 전혀 달랐지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비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차가웠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등잔불이 혼자 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연화의 숨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단이 주름졌지요. 자기 집이었다면 이 시각이면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연화야 하고 이름을 부르며 허리춤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단과 사향과 은수저만 있었지요.
연화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언니의 밤이었구나. 그 말이 빈 방 안에서 혼자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매화는 시골 초가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와 빨랫줄이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매화는 동생이 알려준 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귀했습니다. 보리를 섞어야 했지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비단에 길든 손이 거친 솥뚜껑을 잡자 미끄러졌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놓고 상을 차렸습니다. 은수저는 없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서방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흙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내의 체온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방은 세수를 하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내였지요. 국이 좀 짜오. 매화가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이 서방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머물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이 서방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생의 남편 곁에 누워야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이 서방이 이불을 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등잔 하나가 기름 냄새를 풍기며 타고 있었고 이불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이미 저고리를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매화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서방과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지요. 시집의 안방은 넓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도 손을 뻗어야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거리였지요. 그런데 이 방은 숨만 쉬어도 사내의 체온이 옆구리까지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서방이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매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부르는 이름, 동생의 이름. 그러나 그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귓바퀴를 타고 스며들 때 매화의 몸이 반응했지요.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이 서방의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불 밑에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춤으로 왔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그대로였지요. 이름을 부르고 허리춤을 잡는다. 사내의 손바닥이 허리에 닿는 순간 매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넉 달 만에 느끼는 사내의 체온. 아니, 이 사내의 손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은 넓지만 힘이 없었지요. 술에 절어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손은 거칠고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바칠과 장작패기로 굳어진 손바닥이 명주 속꽃 위로 체온을 밀어넣었지요. 매화는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동생의 남편이니까요.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요. 이 서방의 손이 허리춤에서 옷고름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매화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생각보다 크게 울렸지요. 이 서방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오? 오늘은 숨소리가 다르오. 매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좀 추웠어. 이 서방이 여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더 가까이. 추우면 더 붙으면 되지. 두 사람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내의 가슴이 여자의 등에 맞닿았지요. 매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등 전체에 사내의 심장 뛰는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고 뜨거운 넉 달간 차가운 비단 이불에서 혼자 웅크리던 여자에게 그 심장 소리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 서방의 손가락이 옷고름에 닿았습니다. 매듭을 풀었습니다.
명주천이 스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제 것이 아닌 이름을 삼키기 위해서였지요. 이서방의 거친 손바닥이 맨살에 닿았습니다. 매화의 등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리고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감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겹겹이 쌓여갔지요.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울었지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매화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이서방은 이미 일하러 나간 뒤였지요. 좁은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몸이 달랐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뼈가 녹은 것 같았지요. 허리춤이 뻐근했고 목덜미에 사내의 입김이 스치고 간 자리가 아직 뜨거웠습니다. 매화가 천천히 손목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이 붉었습니다. 밤새 사내의 손에 잡혀 있었던 자리였지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사내의 손바닥 감촉이 아직 살가 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매화는 그 손목을 가슴에 대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의 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방에 들던 시절에도 끝나고 나면 등을 돌리고 잤지요. 사내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이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끝나고 나서도 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동생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그 입술이 이마에 닿았을 때 매화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동생의 남편에게서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밥을 짓다가 멍하니 멈추었습니다. 손이 제 허리춤 위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내의 손이 머물렀던 자리를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방이 밭에서 잠깐 돌아온 것이었지요. 부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밥 태우겠소. 매화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서방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하얗고 눈이 선했지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아, 응, 미안해요. 이서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말이 조심스럽소? 아픈 데라도 있소. 매화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돌아서며 귀끝을 감추었지요. 귀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잠깐 아내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는 솥뚜껑을 잡은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여기 있고 싶었지요. 그 마음이 죄인 줄 알면서도 몸이 이미 이 좁은 방의 온기를 기억해버린 뒤였습니다. 같은 날 밤, 한양, 박진사 대 연화는 넓은 안방에서 또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서방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비단 이불의 서늘한 감촉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대청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불규칙한 발소리. 술에 취한 사내의 걸음이었지요. 연화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말했지요. 넉 달째 안 오신다고. 기방에서 밤을 새신다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술 기운에 풀려 있었지만 이불 속 여자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연화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진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등잔불이 사내의 그림자를 벽 위로 크게 들이웠지요. 사내가 이불 앞에 턱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사내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뿜어내는 향이 이리도 짙단 말이오. 연화의 숨이 막혔습니다. 향사향 향낭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언니가 시킨 대로. 그러나 몸에서 나는 향은 다를 수 있었지요. 연화는 매일 밤 남편 곁에서 잠들던 여자였습니다. 사내의 체온에 익숙한 몸에서는 마른 매화의 몸에서와는 다른 기운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사의 손이 이불 위로 뻗었습니다. 여자의 어깨 위에 닿았지요. 연화가 움찔했습니다. 형부의 손이었습니다. 크고 넓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손과는 달랐지요. 남편의 손은 거칠지만 뜨거웠고 이 사내의 손은 매끄럽지만 쇠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손이 어깨에서 쇄골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연화는 밀어내야 했습니다. 이 사내는 형부입니다. 언니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밀어내면 이상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밀어내면 박진사의 손이 명주 저고리의 깃을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깃 안쪽에 살갗에 닿을 듯 말 듯 천 위를 훑었지요. 연화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진사가 멈추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떨고 있소.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추웠어. 내가 데워주리다. 사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사내의 체온이 이불 안을 채웠습니다. 술 냄새와 사내의 묵직한 숨결이 연화의 귓바퀴를 뜨겁게 핥고 지나갔습니다. 연화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에게 익숙했던 몸이 사내의 손길에 저절로 기울어졌지요. 머리로는 안 되라고 외치면서 몸은 이미 사내의 체온 쪽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손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옷고름을 찾았습니다. 연화가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박진사가 멈추었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눈으로 아내를 보았지요. 연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해서요. 박진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잠시 여자를 보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시오. 사내가 등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심장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내 등에서 나는 열기가 이불을 타고 연화의 몸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막을 수 있을까? 이 사내가 내일 밤에도 이 방에 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연화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부의 등에서 나는 체온과 남편의 가슴에서 나던 체온이 이불 속에서 뒤엉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대청에서 시어머니에게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주무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지요. 시어머니 유 씨는 매서운 여자였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등이 고닫고 눈이 가늘고 깊었지요. 며느리의 걸음걸이 하나, 숟가락 드는 손 하나까지 눈에 담아두는 여자였습니다. 그 눈이 며느리를 훑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니. 오늘은 걸음이 다르구나. 연화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소 내 걸음은 오른발이 먼저였는데 오늘은 왼발이 먼저더구나.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발을 바꿔 디뎠지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난 인사를 하면서 어찌 손이 떨리느냐? 아픈 데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잠을.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방에 아들이 갔다고 들었다만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보고했던 것이지요. 도련님이 넉 달 만에 안방에 드셨다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넉 달 만에 아들이 방에 들었으니 잠을 설칠 만도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청을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요. 복도를 돌아서자 연화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걸음걸이. 언니는 오른발이 먼저였고 자신은 왼발이 먼저. 그런 것까지 보는 사람이 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운 눈은 이제부터 며느리의 숨소리까지 새기 시작했지요. 같은 날 밤, 시골, 이 서방의 집, 매화는 이제 떨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이 서방은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풍경이었지요. 좁은 방, 등잔 하나, 이불 하나. 매화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먼저 사내 쪽으로 기울었지요. 이 서방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예. 오늘은 눈이 유난히 젖었소. 매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내는 아내의 눈을 본다. 매일 밤 이불에 눕기 전에 남편은 한 번도 매화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이불을 들추고 끝나면 등을 돌렸지요. 이 서방은 눈을 봅니다. 매화가 대답 대신 먼저 사내의 저고리끈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서방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요? 매화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넉 달간 차가운 이불에서 마른 입술을 깨물었던 여자. 어젯밤에 처음 알아버린 온기를 오늘은 먼저 잡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서방이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손이 매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럽소. 손등에 굳은 살이 있었는데 매화가 급히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방이 놓지 않았지요. 여자의 손을 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손등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부드러워진 건 좋은 일이지.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이라 사내는 보지 못했지요. 이 서방이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매화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내의 품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비단 향보다 따뜻했으니까요. 사내의 거친 손바닥이 허리춤을 지나 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옷고름이 풀렸습니다. 영주가 아닌 무명이 바스락거리며 미끄러졌지요. 매화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터져나오려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좁은 방 안에 촘촘히 쌓여갔습니다.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이 출렁였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매화는 사내의 넓은 등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톱이 사내의 살갗에 자국을 남겼지요. 그날 밤 매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생의 삶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처음으로 살아난 것이라는 걸. 한양, 박진사 대. 그날 밤에도 박진사가 안방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었지요. 연화는 어젯밤처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이틀 연속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진사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어제보다 옅었습니다. 오늘은 덜 취한 것이지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취하지 않은 사내의 눈이 여자를 또렷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내의 손이 여자의 턱을 잡았습니다. 얼굴을 돌려 제 쪽으로 향하게 했지요. 어젯밤에는 피했지만 오늘은 피하지 마시오.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요. 다정한 이 서방의 눈, 거친 손, 따뜻한 목소리.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고 무겁고 거침없었지요.
사내의 입술이 연화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연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옷고름이 풀렸습니다. 비단이 살갗 위에서 미끄러지며 스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에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가 이를 악물고 삼키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맴돌았지요.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의 겹쳐진 그림자가 장지문 위로 어지럽게 일렁였습니다. 그때 장지문 밖에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유 씨는 밤마다 안채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 앞에서 발을 멈춘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장지문 너머로 방 안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내의 숨소리, 여자의 억눌린 숨소리, 이불이 출렁이는 소리. 시어머니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방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넉 달째 방에 들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다시 방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숨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며느리의 숨소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었지요. 이를 악문 채 끝나기를 기다리는 숨. 지금 들려오는 숨소리는 달뜬 숨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합방하는 새색시 같은. 시어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중얼거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요.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또 안방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밤이었지요. 연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내가 매일 밤 올 것이라는 것을. 넉 달간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던 사내가 왜 갑자기 매일 밤 안방을 찾는 것인지. 연화는 그 이유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니와 다르기 때문이었지요. 언니는 넉 달간 차가운 이불에서 혼자 마른 여자였습니다. 사내가 이불을 들추어도 나무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연화는 매일 밤 남편의 품에서 잠든 여자였습니다. 사내의 손길에 익숙한 몸, 사내의 체온에 반응하는 몸, 그 몸이 형부의 손길에도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몸은 사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살갗에 닿는 손의 감촉은 속일 수 없었지요. 남편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형부의 손은 매끄럽고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다른 손인데 몸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별하기를 거부했지요. 사흘째 밤, 박진사가 이불 속에서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이서방이야. 내 남편이야. 사내의 손이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비단이 미끄러졌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그러나 새어나온 것은 피가 아니라 남편의 이름도 아니라 터져나올 뻔한 달뜬 숨소리를 삼키는 소리였지요.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단 이불이 출렁였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박진사가 잠든 뒤 연화는 이불 밑에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붉었습니다. 형부의 손에 잡혀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를 보며 연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지요.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몸으로.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매화는 이서방의 집에서 언니 댁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아, 보름만 더 있자. 보름만 더. 그 편지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떨리고 있었지요. 연화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진사 댁 안방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나도 아직은 돌아가기 싫어. 그 한 줄을 쓰는데 먹을 3번이나 갈았지요. 두 여자가 말하지 못한 진짜 이유. 매화는 이서방의 밤이 아까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이름을 비록 동생의 이름이었지만 불러주고 허리를 끌어당기고 끝나면 이마에 입을 맞추는 사내. 그 온기를 놓고 싶지 않았지요. 연화는 비단 옷의 무게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인이 차려주는 밥, 은수저, 넓은 방.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부의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요. 형부의 손이 닿을 때마다 죄책감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밤이 지나자 죄책감이 무뎌졌습니다. 무뎌진 자리에 다른 것이 차올랐지요. 형부의 손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집요했습니다. 남편은 뜨겁지만 빠른 사내였고 형부는 차갑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내였지요. 연화는 그 차이를 몸으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기 싫은 진짜 이유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었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매일 밤 아내 곁에 누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허리를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요. 그러나 사내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아내의 반응이 달라져 있었지요. 예전 연화는 받아들이는 여자였습니다. 사내가 안으면 안기고 사내가 끌면 끌려오되 제 쪽에서 먼저 손을 뻗는 일은 드물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불 속의 여자는 내달리는 여자였습니다. 먼저 사내의 저고리끈에 손을 대고 먼저 몸을 기울이고 사내의 등을 두 손으로 잡으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 예전 연화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보았지요. 마치 이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이서방이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연화야. 응. 왜 요즘은 내 손을 먼저 잡소? 매화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잡고 싶어서. 전에는 안 그랬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가 대답 대신 사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서방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손에서 나는 향이 달랐습니다. 연화의 손에서는 빨래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났지요. 지금 이 손에서는 은은한 동백기름 향이 났습니다. 아내가 쓰지 않는 기름 향이었습니다. 이서방의 코끝이 그것을 감지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겼지요. 마치 확인하려는 것처럼. 이 몸이 정말 제 아내의 몸인지를. 매화는 그 손길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등잔불이 꺼진 뒤 좁은 방 안에는 이불이 출렁이는 소리와 여자가 이를 악물고 삼키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서방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은 이 이야기가 끝나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닷새째 밤. 한양 박진사 댁. 박진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방에 가지 않게 된 것이지요. 넉 달간 밤마다 기방을 드나들던 사내가 닷새째 매일 안방에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안 오니 기방 주모가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을 정도였지요. 박진사가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 아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아내는 나무 인형 같았습니다. 이불을 들추면 눕고 끝나면 등을 돌렸지요. 눈에 핏기가 없었고 살같이 차가웠습니다. 기방의 기생이 더 뜨거웠으니 안방의 발길이 끊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불 속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살같이 뜨거웠습니다. 사내의 손이 닿으면 파르르 떨었고 밀어내려 하면서도 결국 끌려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삼키는 그 아슬아슬함이 기방의 어떤 기생보다 사내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향이 달랐습니다. 예전 아내에게서는 사향 향락 냄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서는 살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짙고 달큰한 체향이 났지요. 이불이 뜨거워질수록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사가 닷새째 밤 이불 속에서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연화가 눈을 질끈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었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박진사가 여자의 손을 잡아 폈습니다. 쥔 주먹을 하나하나 풀어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지요. 주먹을 쥐지 마시오. 당신은 내 아내 아니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이라 사내는 보지 못했지요.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빠져든 것은 그 여자가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넉 달간 차갑게 식어 있던 아내가 아니라 매일 밤 사내의 품에 익숙한 다른 여자의 몸이 사내의 욕망을 다시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알고 있었지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비단 이불 속의 밤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이불을 걷어차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의 무게가 몸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비단이 아니라 사내의 체온이었지요. 어느새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약속은 이미 부서진 뒤였지요. 매화는 이서방의 품에서 매일 밤 살아났고 연화는 박진사의 이불에서 매일 밤 녹아들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지요. 늪이었습니다.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리고 그 늪의 바닥에서 더 큰 위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가을거지한 곡식을 지게에 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전의 곡식을 넘기러 가는 길이었지요. 아내 사실은 매화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시전의 곡식 넘기고 처형댁에 인사나 들렀다 오겠소. 매화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러나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와요. 이서방이 집을 나선 뒤 매화는 부엌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이서방이 한양에 가면 동생을 만난다. 비단 옷을 입은 동생을, 처형 행세를 하고 있는 동생을 들키지 않겠지. 매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양, 박진사댁. 이서방이 시전에서 곡식을 넘기고 박진사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동서지간에 한양까지 왔으면서 인사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요. 하인에게 이름을 대었습니다. 이서방이라 합니다. 안마님 동생의 남편이요. 인사 올리러 왔소. 안채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청에 올라 기다리는데 안마당 건너편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쪽진 머리, 은비녀. 처형이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서방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여자가 대청으로 걸어오는 걸음걸이. 왼발이 먼저였습니다. 아내도 왼발이 먼저였지요. 쌍둥이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치마를 잡아 올리는 손놀림,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 입술을 다무는 버릇. 이서방이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보아온 그 몸짓이었습니다. 처형이 원래 이랬던가. 이서방은 고개를 기울였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쌍둥이인이 닮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연화가 대청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을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지요.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지게를 지고 올라온 먼지 묻은 옷, 검게 탄 얼굴, 넓은 어깨. 매일 밤 그 어깨를 잡고 잠들었던 남편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색할 수 없었지요. 여기서 연화는 처형 매화입니다. 연화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입에서 여보가 나올 뻔했지요.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 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형 시전에 곡식 팔러 왔다가 인사 올리러 들렀습니다. 연화가 안부 전해달라 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가 안부 전해달라 했다. 그 말은 언니가 자기 행세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연화는 잘 있지요? 예. 잘 있습니다. 이서방이 대답하며 연화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머물렀지요. 처형의 얼굴은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눈빛이 묘했습니다. 처형은 늘 어딘가 서늘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시집간 뒤로 몇 번 만났지만 말이 적고 눈이 차가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처형의 눈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화가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이서방 앞에 놓았지요. 이서방이 찻잔을 받으며 여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버릇이었지요. 연화는 찻잔을 들 때 늘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처형에게는 없어야 할 버릇이었지요. 이서방의 눈이 찻잔에서 여자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연화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즘 연화가 편지를 안 보내서 걱정했는데 서방님이 직접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연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앞에서 처형 행세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지요. 이 남자의 품에서 매일 밤 잠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이 허리춤을 잡을 때 몸이 저절로 녹았습니다. 이 남자가 연화야 하고 부르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한 장 건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 사이 거리에,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연화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봤지요. 이서방이 차를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처형, 그만 가보겠습니다. 연화에게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연화가 대청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서방이 신을 신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처형. 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볼에 홍조가 있으시구려.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볼에 홍조. 그것은 매일 밤 사내의 품에서 잠든 여자의 얼굴이었지요. 매화의 볼에는 원래 홍조가 없었습니다. 넉 달간 혼자 잔 여자였으니까요. 연화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몸보신을 좀 했어.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지요. 연화는 대문이 닫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넓은 등. 매일 밤 두 손으로 잡았던 그 등.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대문 앞에서 소리 없이. 대문 밖 이서방은 걸으며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형의 손에서 아내에게서 나던 향이 났습니다. 빨래 비누 냄새도 된장 냄새도 아닌 매일 밤 아내의 살갗에서 올라오던 그 달큰한 체향. 이서방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내내 고개를 한번 갸웃했다가 다시 바로 세우기를 반복했지요.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해가 질 무렵 이서방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지요. 이서방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 댁에 다녀왔소. 잘 계시더군. 매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언니가 뭘 하던가요? 별 말씀 없으셨소. 안부 전해달라 하시더군. 매화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나 보다. 들키지 않았나 보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서방은 평소처럼 말이 적었지요. 밥상을 물린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폈습니다. 매화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응. 처형댁에서 차를 얻어 마셨는데. 응. 처형이 찻잔을 드실 때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시더군. 매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새끼손가락. 그것은 동생의 버릇이었지요. 매화에게는 없는 버릇. 들켰나.
매화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니도 그런 버릇이 있었나 보지. 이서방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처형이 그러시니 이상하오. 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요. 쌍둥이잖아. 닮은 게 당연하지. 이서방이 잠깐 여자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안도하면서도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의 왼손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매일 밤과 같은 손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사내의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허리춤을 잡은 손이 여자의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깨뼈 위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지요. 매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왜 이래요? 이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귓바퀴 뒤로 느리게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지요. 아내의 몸을 처음부터 다시 잇는 것처럼. 매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서방의 손끝이 귓볼 뒤의 작은 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점. 매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었소. 매화는 귓볼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없는 점이었지요. 원래 있었어. 몰랐어. 이서방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런가. 어둠 속이라 몰랐나 보. 손을 거두고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매화는 사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이서방이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매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내의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고 유난히 집요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등잔불이 꺼진 뒤 매화는 사내의 품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한양, 박진사댁. 이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차 한잔 하자꾸나. 연화가 대청에 올라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르는 손이 조심스러웠지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니. 어제 손님이 왔더구나. 내 동생 남편이. 연화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예시전에 곡식 파시러 왔다가 인사 들으셨다 하더군요. 그래. 제부가 한양까지 왔으면 하룻밤 묵여 보내는 게 도리 아니더냐. 왜 그냥 보냈느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리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가는 눈이 더 가늘어졌지요. 며느리. 예. 요즘 내가 달라졌구나. 연화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걸음도 달라졌고 손짓도 달라졌고 밤소리도 달라졌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 기억하느냐? 내가 혼례 때 입었던 시말이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례 때의 시. 언니의 혼례 때 읊은 시. 언니가 알려준 적이 없었지요. 패백 때 내가 읊었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학식을 보겠다 하셔서 내가 직접 골라 읊었던 시. 기억하지?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연화가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좀. 잠을 못 자. 내 아들이 매일 밤방에 드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일까지 그 시를 기억해내거라. 못하겠으면 내 입으로 이유를 대어라.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안채로 되어갔습니다. 연화는 대청에 혼자 남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혼례 때의 시를 모른다.
언니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편지가 닿으려면 이틀은 걸린다. 내일까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숨을 곳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려 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세수를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지요. 대야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종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지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연화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축하드립니다. 석 달 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열렸지요. 석 달이라 했느냐?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맥이 또렷합니다. 석 달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석 달 전이면 바꿔치기 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박진사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서방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날짜를 알고 있었지요. 내 아들이 넉 달째 안방에 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석 달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연화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앞에 다가와 턱을 잡아 올렸지요. 매서운 눈이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가 네 씨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네 씨냐고 물었다. 똑바로 대어라.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요. 이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거짓을 말해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넉 달간 합방이 없었는데 석 달이라니 어떤 거짓말로도 메울 수 없는 빈틈이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소나귀에 턱이 잡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지요. 언니가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진사가 안방에 들어왔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석 달 된 아이를 가졌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박진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석 달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안방에 들지 않은 것이 넉 달인데 석 달이라 하니. 이게 무슨 연유인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아라. 시어머니가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 박진사와 연화만 남았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넉 달간 이 방에 오지 않았소. 연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신 뱃속에 석 달 된 아이가 있소. 다른 사내가 있었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서방님. 그게 아니면 무엇이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언니가 파멸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언니가 간통한 여자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언니가 망합니다.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술기운 없는 맑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혼례 때 당신이 읊었던 시가 무엇이었소?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박진사까지 같은 질문이었지요.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진사가 여자를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오? 아니면 모르는 것이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박 진사의 눈이 변했습니다. 차가움이 거치고 그 아래에서 다른 것이 올라왔지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 박 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내 아내가 아니지요? 연화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방 안에는 여자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박 진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서방의 집으로. 즉시 올라오시오. 급한 일이 있소. 이틀 뒤 이 서방이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화를 데리고 왔지요. 매화는 다리가 풀려 걸을 수 없었지만 이 서방이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매화는 이 서방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눈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눈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사 댁대청.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사, 연화, 이서방, 매화, 그리고 상조의 시어머니 유씨가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목소리. 다만 옷이 달랐지요. 비단을 입은 쪽이 연화였고 무명을 입은 쪽이 매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 중 누가 내 며느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매화를 꿰뚫었습니다. 증명해 보아라. 매화가 입을 열었지요. 제 아지주. 혼례 때 읊었던 시시경의 관저 첫 구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칼날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단옷을 입고 있는 저 여자가 내 며느리 행세를 하고 내 아들의 이불에 누웠다는 것이냐? 매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동생에게 죄는 없습니다. 죄가 없다. 남의 남편 이불에 누운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더냐? 연화가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았지요.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넉 달간 안방에 들지 않은 것이 먼저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아내가 넉 달간 빈 이불에서 잠들었는데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사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를 보았지요. 같은 얼굴, 다른 눈빛.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소. 박진사가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연화의 몸이 굳었지요. 그 아이는 뉘씨요. 연화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모두가 이 서방을 보았지요. 이 서방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이지요. 이 서방이 매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은 사흘째 밤에 알았소. 매화의 고개가 번쩍 올라갔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귓볼 뒤에 점이 있었소. 연화에게는 없는 점이. 매화의 손이 귓볼 뒤를 더듬었습니다. 이 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소.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묻지 않았소? 이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이 들어 있었지요. 대청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두 집안 모두 끝이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요. 체면이 있으니 이 일은 여기서 묻는다. 대신 시어머니가 매화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오늘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에 떨어졌지요. 시어머니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연화가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이 집과 상관없는 아이다. 데리고 나가거라. 연화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 서방이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았지요. 아내의 손을. 연화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 서방의 눈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지요. 다만 슬픔이 있었습니다. 매화가 이 서방의 등을 보았습니다. 넓은 등. 매일 밤 두 손으로 잡았던 그 등. 매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이 서방이 연화의 손을 잡고 대청을 내려섰습니다. 연화가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매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같은 얼굴, 같은 눈물. 그러나 한 여자는 비단옷을 벗고 있었고 한 여자는 비단옷을 다시 입어야 했습니다. 두 자매는 아무 말 없이 시선만으로 작별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두 사람만 알았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화와 이서방이 떠나고 대청에는 박진사와 매화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안채로 물러간 뒤였지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왔소. 매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이 없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소. 매화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내 이불에 있었소. 그런데 다른 여자였소. 매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보다 뜨거웠소.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지요. 내가 넉 달간 이 방에 들지 않은 것은 당신이 차가워서였소. 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차가웠던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이 안 오시니까 차가워진 겁니다. 박진사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래도록. 그랬소. 비단 이불이 서방님 대신 따뜻해주지는 않습니다. 박진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방에 들겠소. 매화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매화의 손이 기억하는 것은 남편의 매끄럽고 무거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방의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이었지요.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손에서 다른 사내의 체온을 찾고 있는 자신이. 매화는 울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과 연화가 한양 성문을 나설 무렵 가랑비가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비단 저고리를 벗고 제 무명 치마를 다시 입고 있었지요. 박진사 댁을 나서기 전 매화와 다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이서방이 길가 주막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도 따라 들어갔지요. 좁은 처마 밑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연화의 무명 치마가 허벅지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서방이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연화의 손이 배 위로 갔지요. 그 사내의 씨가 아닌 것이 확실하오? 연화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건 날짜를 따지면 내 아이가 맞소.
그건 나도 아오. 이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지요. 그런데 그 사내와 합방을 했으니 혹시라도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아이가 맞아요. 확실하오? 확실해요. 바꾸기 전에 이미 들어선 아이예요. 이서방이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연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연화가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이서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연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내의 이불에서 나를 생각한 적이 있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지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렀습니다. 이서방은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좁은 처마 밑인데 어깨가 닿지 않았지요. 시골에 돌아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옆집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응.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너 알아? 연화의 손이 두레박에서 미끄러졌지요. 무슨 소문?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떤 양반님 댁 마님이 바뀌었다 돌아왔다더라. 쌍둥이 동생이 대신 있었다고.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도련님하고 합방을 했다니, 안 했다니. 그만해. 연화가 소리를 질렀지요. 안악이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두레박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는 입을 다물었지만 하인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서방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지요. 연화야. 예,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마을에 내 소문이 돌고 있더구나. 연화가 고개를 숙였지요. 형부의 이불에 누웠다는 게 사실이냐?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연화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서방이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아들아. 예.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내 씨가 맞느냐? 이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말끝을 흐렸지요. 연화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발을 찼지요. 이 아이는 이서방의 아이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닮으면이라는 말이 연화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같은 무렵 한양. 매화는 박진사댁 안방에서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안방에 들었지요. 그러나 매화의 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불 속에서 손을 뻗으면 매화는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 전과 같았습니다. 나무 인형처럼 눕는 아내. 박진사가 눈치를 챘지요. 당신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오? 매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등을 돌렸지요. 매화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의 좁은 방이 떠올랐지요. 등잔 하나, 이불 하나, 거칠고 뜨거운 손. 매화는 이불 밑에서 몰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지요. 서방님. 매화가 쓴 그 두 글자는 박진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안녕히 지내시지요. 요즘 밤이 추운데 이불은 따뜻하신지요. 저는. 매화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보내면 끝이었지요. 편지를 접어 경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 보낼 수 없는 편지.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안방을 둘러보다가 경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편지가 들렸지요. 서방님.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쓴 편지라면 경대에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매화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매화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누구에게 쓴 것이냐? 서방님이 내 아들이라면 숨길 것이 무엇이더냐? 매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잣말 같은 것입니다. 붙이려던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더 읽으려 했지요. 매화가 급히 손을 뻗어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며느리. 예. 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로구나. 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마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매화는 편지를 가슴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인데, 쓰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죄였지요. 매화는 그날 밤 등잔불에 편지를 태웠습니다. 서방님 두 글자가 불꽃에 삼켜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태운 것은 편지였지만 매화가 진짜 태우고 싶었던 것은 몸에 남은 기억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연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 포대기에 감쌌지요. 사내 아이입니다. 이 서방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서방의 눈이 아이의 얼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코, 이마, 턱. 연화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요. 이 서방이 오래도록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나를 닮았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서방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요. 연화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서방이 아내를 보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이 서방이 아이를 안은 채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연화가 울음 사이로 숨을 삼켰지요. 이 입맞춤. 매일 밤 끝나고 나면 이마에 대주던 그 입술. 돌아온 뒤로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연화가 겨우 말했지요. 이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안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흘 뒤 이 서방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코는 내 아비를 닮았는데 연화가 긴장했습니다. 이마는 누구를 닮은 거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지요. 너를 닮은 건지 내 언니를 닮은 건지 쌍둥이라 구별이 안 되는구나. 그 말에 가시가 있었지요. 연화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쟤를 닮은 겁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니 너를 닮았겠지. 그 말이 진심인지 비꼼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질문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매화가 동생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지요. 연화가 등잔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아, 그 밤의 일은 묻지 마라. 나도 묻지 않으마. 다만 한 가지. 내 뱃속의 아이가 누구를 닮든 잘 키워라.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그리고 이 서방님께 고맙다 전해다오. 무엇이 고마운지는 내가 알 것이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나란히 눕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안녕히. 연화가 편지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서방님께 고맙다. 언니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연화는 알았지요. 매일 밤 품에 안아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묻지 않아서 고맙다는 것이었지요.
연화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등잔불에 대었지요. 종이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번지며 언니의 글씨를 삼켜갔지요. 연화의 얼굴을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해 겨울 매화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두 딸에게서 동시에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 통은 한양에서, 한 통은 시골에서. 어머니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편지를 접어 꽤 속 깊이 넣었지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를 낳는 게 아니었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한양, 박진사댁. 넓은 안방에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지요. 매화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매화가 아이를 내려놓았지요. 옆에는 박진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매화가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서방의 집에서 생겼던 굳은 살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 있었지요. 비단에 길든 손이 다시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라진 굳은 살이 사라지지 않는 기억보다 봤지요.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시골, 이 서방의 집. 좁은 방에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연화가 잠든 아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연화가 살며시 일어나 방 한 구석 궤를 열었습니다. 궤 속 깊은 곳에 비단 놀이개가 하나 있었지요. 박진사 댁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을 때 미처 빼지 못한 것. 연화가 놀이개를 꺼내 등잔불에 비추었습니다. 비단 술이 빛났지요. 오래도록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궤 속에 넣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두 개의 어둠 속에서 두 여자가 각각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는 넓은 비단 이불 속에서, 하나는 좁은 무명 이불 속에서. 같은 얼굴, 같은 밤. 그러나 다른 이불, 다른 온기. 이듬해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양반댁 넓은 안방에서, 한 아이는 시골 좁은 방에서. 그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두 자매가 다시는 친정에서 나란히 눕는 일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등잔불은 꺼졌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꺼지지 않았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